항상 응원해주시는 전국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은요, 그 하반기 시장, 부동산 시장이 과연 어떻게 변할까 대예측을 하는 그런 시간인데, 저희 연구소 전문가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전문가들이 다양한 그런 의견들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어떻게 예상을 하고 추측을 하는지, 이번 시간이 아마 여러분들의 눈을 밝게 만드는, 확 뜨게 만드는 획기적인 시간이 되실 겁니다. 자, 부동산 DJ 지금 출발합니다. 자, 그럼 오늘 먼저 이제 출연하신 분들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먼저 부동산 DJ에서 일하고, 자, 퀴즈맨까지 겸하고 있는 김한웅 팀장입니다. 그리고 저기 말씀하신 우리 부동산 DJ의 메인 DJ이신 한정훈 대표님이시고요. 네, 저는 안녕하세요. 윤민국 본부장입니다. 하반기 시장 전망 오늘 풀어드릴 건데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신성호 실장입니다. 오늘 대표님과 부부장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진솔하게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오늘 진행 방식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해하기 좋게 저희가 질문을 좀 준비를 했는데, 질문을 제가 드리면 여기 전문가분들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손 하나 이렇게 올려주시고, 자, 여러분들,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간단한 이제 명제인데, 자,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자,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 시간인데요. 자, 부동산 상황은 땡땡땡이다. 자, 한마디씩. 자, 대표님부터 시작해 주세요. 부동산 시장은 모닝에서 브로큰이다. 지금 막 아침이 되기 바로 전이다. 오, 이거 모닝에서 브로큰? 어려워. 네. 설명 좀 더 해주세요. 지금 이제 막 새롭게 아침이 이제 저녁이 깊어지면은 새벽이 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새벽이 오려고 하는 바로 그 시점이 지금 와 있다, 눈앞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두울 때잖아요. 그렇죠. 가장 어두울 때에서 지금 이제 서서히 새벽으로 가고 있다. 와, 이거 다음에 바통 이어받는 사람 굉장히 부담 많이 가질 것 같은데. 부부장님도 그럼. 저 지금 잠깐 생각 좀 하고 있거든요. 저 팀장님 혹시 실장님 먼저.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실장님 먼저 이거 해주세요. 강하신데. 부동산 시장은 치킨 게임이다. 오, 치킨 게임. 많이 듣던 얘기인데. 네.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매도자도 지금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매수자도 뭐 지금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눈치만 보는 이 상황. 누가 먼저 그거를 먹을까 하는 치킨 게임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치킨 좋아하시나 보다. 정말 좋아합니다. 아, 배고픈데. 자, 그럼 이제 본부장님이 해주세요. 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어렵게 가는 것보다는 좀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양극화 심화가 더욱더 심해지는 그런 지금 부동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고 부부장님. 네. 부동산 상황은 땡땡땡이다. 네,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된다. 양극화가 네. 심화된다. 예, 맞아요. 지금 기사들 보시면은 굉장히 하락한다, 뭐 안 좋다는 기사 많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지역들, 그런 부동산들은 지금도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기사에서는 또 초고가 아파트들은 오히려 계속 고공행진이더라고요. 더 중요한 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지 않겠나라는 뜻에서 양극화가 계속 심화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빠르게 이어갈게요. 자, 부동산 시장이 지금 뭐 하락 국면이다, 뭐 침체되고 있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 네, 그러면, 그렇죠. 자, 침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자, 침체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뭘지, 자, 자유롭게 한번 또 말씀해 주세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실장님 말씀하세요. 예, 저는 침체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심리 위축? 사람들이 뭐 그냥 규제라든지, 저희 대표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뭐 금리 인상에 의해서 뭐 이 시장이 안 되는 것 같은 거는 아니에요. 리먼 사태라든지 아니면 뭐 IMF 때 같은 경우도 여러 상황을 겪었을 때도 부동산이 상승할 거는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워낙 지금 거래가 없어요.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요인이 가장 강하지 않나. 요거에 저는 한 표를 던지고 싶어요. 부동산은 심리다. 네. 음. 뭐 앞에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거기서 이제 첨언을 잠깐 하자면, 부동산의 심리가 이제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 거기서 지금 이제, 지금 가격을 몇 년 동안 이제 상승을 했을 때 그 원인이라던가, 누가 주도했냐를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젊은 분들, 젊은 이제 주택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여력 있는 사람들이 투자 목적으로 많이들 이제 준비를 했는데 지금 금리 인상이 이제 굉장히 심해지고 또 앞으로 더 금리 인상이 더 커질 거라고 말씀들을 하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갭 투자하고 모자란 금액을 오히려 신용대출로 풀로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경우들, 특히나 눈에 보이는 아파트 위주로 많이들 준비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담감 때문에 또 금매도 지금 나오고도 있고요. 특히나 보면은 외곽 위주로 좀 약간 가격이 이제 하락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저도 이제 같은 내용인데 연장선에서 금리 인상이 가장 크고 또 대출 규제도 완화를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생애 최초라든가 무주택자들한테만 조금 혜택이 좀 간 것 같아서 전체적인 투자 목적으로 해서는 별 큰 영향을 받지 못해서 좀 침체되고 있는 게 조금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저는 예. 조금 그 두 가지로 나눠봐요. 그 네. 뭐냐면은 하나는 그 대외적인 변수하고 이제 대내적인 변수를 보는데 지금 대내적인 변수를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사실은 대외적인 변수가 지금 가장 큰 것 같거든요. 그 대외적인 변수가 뭐냐면은 미국발 지금 뭐 물가 폭등으로 인한 막 금리가 엄청나게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뭐 빅스텝이니 자이언트 스텝이니 뭐 이제 울트라 스텝까지 나오는데 네. 막 1%까지 올리느니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과연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 시장 전 세계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막 올리니까 우리도 또 뭐 환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안 올릴 수 없거든요. 같이 따라 올리는 지금 그런 입장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또 하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의 영향으로 또 원자재 값, 뭐 곡물 값 다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지금 이 두 가지가 이 대외적인 변수가 사실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은 뭐냐면은 이런 침체가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대외적인 변수다. 그러니까 변수가 사라지게 되면은 대외적인 변수가 없어지게 되면은 이제 대내적인 변수만 남는데 그 대내적인 변수에는 오히려 오를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요소가 더 내릴 수 있는 요소보다 더 크다는 게 이제 생각이죠. 자, 그러면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 그럼 대외적 변수가 만약에 사라진다면, 해소가 된다면,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이 이제 상승 국면으로 이제 올라갈 거라, 이제 상승 국면이 여전히 지속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난해에도 올해 시장 상승 시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제가, 많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무조건 대내적인 요소는 상승적으로 상당히 우세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금리 인상, 뭐 금리가 인상이 되면 아주 뭐 교과서적인 얘기 맨날 하죠. 떠들잖아요. 그 금리가 인상이 되면 대출 많이 받은 사람들이 대출 이자가 높아지니까 대출 이자 감당 못하고 시중에 매물을 내놓을 것이다. 그러면 시중에 매물이 많이 쌓이니까 가격은 떨어질 거다. 이런 아주 공식적인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이 금리는 부동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2007년도 금융위기 전이죠. 2007년도에 기준금리가 2007년 8월이에요. 기준금리가 5%까지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기준금리가 5%니까 가상금리까지 한 7, 8% 되겠죠. 그런 금리에서도 사람들이 이거 금리 때문에 금리가 너무 높아서 부동산 투자 못하겠다 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래서 금리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보고 가장 큰 거는 일단 이 수요와 공급이다. 즉 오히려 수요 공급이나 통화량이나 돈이 많이 늘어나는 이런 통화량이나 수요 공급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지 이 금리 가지고서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친다. 그러니까 영향이 크게 없다. 왜 그러냐면은 금리가 높을 때도 부동산 가격은 올랐던 시절이 있고요. 내렸을 때도 올랐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뭐
금리 하나 가지고 부동산이 뭐 좌지우지 되면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지금 시장이 이런 거고요. 그래서 대내적인 요소가 우리 입주 물량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지금 계속 입주 물량이 줄고 있거든요. 2024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줄고 있어요. 단기간에 공급 늘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시장은 악재라고 지금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또 지금 뭐 가끔씩 유튜브에 안 나왔던 하락론자, 폭락론자들이 등장을 하지만 그런 것들은 무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제가 조언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 아무래도 규제가 너무 심했었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이게 정상적인 시장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를 확실하게 지금 풀어주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심리적인 요인이 상당히 강한데 이게 쉽게 풀릴까요? 심리적인 요인은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도 그랬지만은 길게 짧을 때는 한 달 조금 넘어서도 풀린 적이 있고요. 또 한 6개월 만에 6, 7개월 만에 또 풀린 적도 있고, 심리적인 요인은 금세 반전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심리적인 요인이 크긴 하지만, 일단은, 금리 인상이 멈추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정책이 도와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경제도 그렇고 전부 다 어려운 상황이라서 계속 이렇게 가게 되면은 정말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규제를 푸는 쪽으로 좀 더 명분이 생기거든요. 왜냐면은 규제를 풀려고 했더니 뭔가 좀 반발이 심해. 부자들 부자 감세니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근데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뭔가 풀 수 있는 그런 또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속도가 더 빨라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이제 같은 의견이긴 한데, 하반기만 놓고 봤을 땐 그래도 아직 젊은 사람들 제가 상담 많이 하잖아요. 대표님이 더 많이 하시긴 하지만, 아무래도 심리적인 영향이 아직까지 조금은 주춤하고 겁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아까 초반에 양극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 종류에 따라 또 다를 것 같아요. 아파트나 이제 중저가 아파트들은 조금 하락 추세가 가능할 것 같다고 저는 일단 보고 있는데, 반대로 또 고가는 상관없잖아요. 대출 어차피 안 되고 금리? 대출 안 받잖아요, 사실은. 나오지도 않고. 그런 것들은 오히려 최고가를 경신을 하게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또 재개발, 공급 부족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거 풀으려면은 사실 재건축보다 재개발이 더 빠를 수 있고 더 쉽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침체는 지금 하고 있지만 앞으로 오히려 상승 추세가 강할 가능성이 높다. 저도 이렇게 판단은 내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면 대외적 변수 금리 있잖아요. 금리가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은 안정이 되거나 상승폭이 좀 주춤하는 시기가 이제 가장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표님은 그럼 올 하반기에는 금리 어떻게 보세요? 금리가 지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만 우리도 유사일에 처음으로 0.5포인트를 올렸거든요. 맞아요. 그 0.5포인트 올린 거는 정말 사상 최대인데 이게 미국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미국이 과연 금리를 계속 올릴 수 있느냐라는 건데 내가 보기에는 아마 11월 달 되면 그때부터는 좀 멈추지 않을까. 11월 이후는. 왜 그러냐면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그 중간 선거라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상하원 선거 2년마다 있는데 그 중간 선거가 11월 달에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물가가 폭등을 하게 되면은 물가가 계속 오르게 되면은 한마디로 표를 얻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를 얻어서 재신을 받으려면은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그럼 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무조건 금리 올려야 된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하지만 11월이 지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선거하고는 이제 무관하죠. 그러면은 이제 민생에 힘을 써야 되고 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쏟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유튜브에서도 그런 얘기 드렸었는데 우리 그 미국이 빠르면은 내년 초에는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 그렇다면 우리나라 금리도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은 12월 달 정도 되면은 멈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3%는 아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꼭 우리 방송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꼭 얘기를 드리고 싶고 거기에 또 너무 겁내지 마시고
좀 의연하게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대처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 대외적 변수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도 약간 언급을 해주시긴 했지만은 자, 세 분한테 좀 공통적으로 질문 드리면 네. 뭐 대외적 변수로 뭐 크게 뭐 본다면은 뭐 전쟁이나 뭐 이런 거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궁금하시잖아요. 언제쯤 이게 이제 끝날 것인가 이렇게 예상하는 수치가 있으신지 한번 말씀 좀 아까 대표님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 거 네, 간단하게 같고요.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게 궁금하시니까. 네, 저는 이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괜찮죠? 네네, 말씀하세요. 아마 한두 차례는 더 오르는 게 이제 기정사실화 되게끔 뉴스에도 나오고는 있어요.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아까 울트라 스텝 말씀하셨죠? 0.75% 정도, 미국 같은 경우는, 자이언트 스텝을 하겠다, 할 계획이다라고 이제 아예 연준 FOMC에서 바로 얘기를 했고요.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춰서 선제적 또는 그걸 보고 이제 올라가는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한두 차례 정도는 제 느낌에는 보통 8주에 한 번씩 그러니까 6주에 한 번 예,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이제 한 빅스텝 정도는 더 올라가고 중요한 부분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랑 약간 저는 비슷한데요. 하반기에 물가가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예, 하반기에는 물가가 지금 오르다가 오름이 이제 감소돼서 유지를 하면서 이제 좀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제 전문가 분들은 그렇게 또 예상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아니고. 반가운 소식이네요. 예, 올 하반기.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아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선거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춰서 미국 금리에 맞춰서 가요. 표가 있으면 정말 같이 보면 좋겠는데 아마 미국 금리 인상 하락과 거의 비슷하게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흘러갈 겁니다.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는 올 하반기 그것도 극하반기 한 11월 12월쯤에는 오르는 게 이제 멈추고 내년 경제 상황을 봐야겠지만 소폭 하락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내년 초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근데 그 유튜버나 이런 분들이 그 하락한다, 막 경제가 망가질 것 같이 이렇게 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거기에 하락 동의 안 문자. 한다는 얘기죠. 네,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게 그분들은 아시잖아요. 작년, 재작년에도 똑같이 얘기해요. 하락이들. 예, 다 상승하더라도 그땐 조용하고 무조건 그 조회수 늘리기 위해서 그렇잖아. 자극적이어야지만 사람들이 찾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근데 정확한 분석 물론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상승인 부분은 제하고 그냥 자기 관점에서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저는 오히려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조금 주춤할 수는 있다 정도 이렇게 그 우리는 네, 자극적으로 하지 말고 온순하게. 저희는 순하게 네, 순수하게. 순한 맛으로 근데 솔직히 저는 자극적으로 하고 싶긴 하거든요. 진라면 순한 맛. 명심하겠습니다. 댓글이 안 좋은 게 많이 달려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다음 또 질문. 네, 있으면. 질문 드릴게요. 네. 자, 저희 이제 부동산 DJ 2022년 하반기 부동산 대전망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부동산 시장에서 자, 전월세 시장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2022년 하반기 임대차 시장에 대한 또 생각을 저희 전문가님들한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세요. 제가 먼저 얘기해요. 네.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제 8월 달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8월 달에 지금 이제 전월세 임대차 시장이 임대차법이 이제 풀리잖아요. 다들 얘기하는 거는 뭐 다 다릅니다. 지금 그런데 우선 8월 달에 이 임대차 시장이 지금 전세보다는 월세가 지금 상당히 많이 가속화가 됐고요. 상생 임대 제도를 통해서 이거를 좀 정부에서 어떻게든 연착륙을 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보이는데, 자, 이제 다가구를 가지고 있는 이제 임대인이 과연 그걸 이용해서 상생 임대 제도를 이용해서 5%만 인상을 할 거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회의적이에요. 그거를 해가지고 뭐 지금 임대를 해주는 그 물건들 같은 경우에 봤을 때 과연 그 똘똘한 한 채 중에 그게 하나일지, 물론 이제 한 가구만 가지고 있는 뭐 임대인 같은 경우야 전세 살면서 그렇게 해서 상생 임대 제도를 통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외의 분들은 메리트는 좀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차라리 이제 요번에 세법 개정안 이제 종부세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게 좀 메리트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표님 뭐 입법을 해가지고 바꿔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 지금 현재로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까 전에 대표님도 얘기했는데 이게 이런 방법을 썼는데도 안 되니까 자 이제 그러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개편을 하고
할 수 있게끔 하는 의도적인 좀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전세나 월세는 가격 상승이 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저는 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월세는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월세가 당연히 상승하는 이유는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주인 입장에서도 금리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최대한 대출을 많이 받아서 매수를 해서 그걸 이제 다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리가 높아졌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 부담분을 당연히 세입자한테 전가시킨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전세는 좀 주춤할 것 같아요. 일단은. 주춤하다가 월세가 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월세가 한창 오르고 나선 전세도 같이 따라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월세가 너무 비싸지니까 다시 전세 수요가 느는 거죠. 전세가 올라가면 또 이제 그렇죠. 집값이 결국에 또 이제 매매가로 올라가는데 순서를 저는 말씀드릴 때 월세가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전세가 오르고 그게 이제 결국 매매가까지 동반해서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결국은 오른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는. 그럼 또 악순환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 맞춰서 또 대책들이 나오겠죠. 아마도. 네. 전세제도는 그 우리나라밖에 없는 고유의 제도라고 뭐 조선 중기 때부터 들어왔다고 하는 제도인데 언제 생긴지 확실치는 않아요. 근데 조선 중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세제도 우리나라만 있는 상당히 좋은 제도예요. 근데 이 전세제도가 지금 사실은 깨져가는 지금 그런 과정인데 임대차 시장이 월세로 지금 전환이 자꾸 가속화되면서 전세가 자꾸 뒤로 밀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월세를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할까, 전세를 살고 싶어 할까 생각해 보면 당연히 전세를 살고 싶어 하죠. 왜냐면 내가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없잖아요. 그 돈이 들어가는 돈이 일단 없고, 목돈을 맡겼다가 그대로 또 받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지금 월세로 전환되는 게 자발적으로 월세로 전환되는 거라면은 뭐 바람직하다, 뭐 선진국들 다 그렇게 하니까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게 바람직하지가 않은 게 이 비자발적이거든요. 전세가 지금 뭐 매물도 사실 없고, 그리고 월세가 지금 대세로 자리를 잡으면서 어떤 주인들의 뭐 어떤 비용 부담 전가 이런 것들을 월세를 받아서 뭐 하는 세금 같은 거 내릴 때도 그렇고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월세가 지금 사실은 전세 대출을 받는 거 이자보다도 월세가 더 싸다. 지금 이렇게 되니까 월세 쪽으로 지금 전부 다 가잖아요. 할 수 없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 시장을 정상화시켜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세 제도를 계속 유지를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좀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된다면 이 뭐 임대인, 임차인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제도가 좀 바뀌지 않고 있는데 결국은 뭐 임대료 상한제라든지 전월세 신고제 이런 것들 좀 뭐 국토부에서 국토부 장관이 폐지하겠다 결국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좀 없어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전세 시장은 지금은 뭐 전세 대란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8월이 지나면서 이게 9월, 10월, 11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전세가는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여져요. 어차피 매물도 그렇고 가격은 더 높아질 거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월세가 전세로 전이가 되는 거는 사실 맞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전세 가격도 월세도 올라가면서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또 그게 매매가로 전이 되는 그런 가장 전형적인 그런 현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는 또 전세 시장이 불안해질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좀 이제 본격적인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볼 텐데, 자,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 전문가님들이 그러면은 대부분 뭐 상승을 다 기대를 하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뭐 하락 지금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저는 좀 반반이에요, 사실은. 반반이시고? 뭐 하반기만 놓고 봤을 때. 하반기만 왜냐면, 봤을 때? 네, 종류에 따라 좀 차별화가 좀 심할 것 자, 같아서. 그러면은 이번 질문은 일단 하락 문제는 없는 거니까. 하락은 아닌데. 네, 그러면은 2022년 하반기를 상승장으로 예를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자, 그런 이유가 어떤 게 있을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한 분씩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대표님이 말씀을 먼저 해주세요. 저는 일단 가장 큰 게 수요 공급이라고 봐요. 그래서 수요가 항상 부동산은 수요 공급의 법칙이라는 건 부동산의 제일 법칙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은 오르는 거고 수요가 공급보다 공급이 오히려 수요보다
많으면은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이건 뭐 중학생만 되면 다 아는 얘기지만 사실은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 당연한 거지만.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지역적으로 제가 2018년도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전국의 공급이 뭐 역대급 공급 과잉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그 당시에 전문가들이 했지만 제가 얘기했던 게 지역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그때 했어요. 지역이 중요하지 전국에 공급이 많은 건 누가 몰라. 지역에 내가 투자할 지역이 공급이 많으냐 적으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공급이 가장 작은 것이 서울이잖아요. 그 서울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공급이 줄고 있어요. 2020년도부터 계속 내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줄고 2024년도까지 공급 물량이 줄어요. 정부에서는 지금 이 공급이 부족한 갭을 메우기 위해서 뭐 개발을 어떻게든지 공급 물량을 지금 빨리 늘려서 하겠다라고 지금 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무슨 우리가 집을 짓는 게 뭐 뚝딱하고 하룻밤 사이 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차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집이 공급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 서울의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는 게 저희 가장 큰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마찬가지고 결국 서울은 수요 공급이 좌우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장님. 예, 뭐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아까 하락론자는 아니지만 하락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보합 내지는 하락은 필요하다라고 봐요. 왜냐면 이제 거품이 많이 끼었던 지역들도 있고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얘기가 나올 거고 대표님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서울은 공급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서울 지역은 어찌 됐든 간에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찾으려고 할 거고요. 인천 지역도 뭐 본다라고 하면 인천 지역 아직까지 공급량이 상당히 많죠. 네. 그냥 거기 공급이 이길 수가 없으니까 뭐 거기도 보합이 되는 거고 세종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뭐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뭐 조정 지역도 풀어주고 다 그랬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를 보고서 무조건 하락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이제는 부동산을 이제 생각하는 관점을 양극화 시장이라고 아까 본부장님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양극화 잘 보시고 판단을 하셔서 선별적인 투자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낫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저도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분 말씀에 살짝 첨언을 하나 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말씀들 이미 해주셨고요.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다 간과하고 있는 사실들이 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SOC 사업 그러니까 이제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불리는데 SOC. 네, 그러니까 철도나 도로나 항만 이런 외부적인 요인 개발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의한 기대감, 그 개발된다는 기대감으로도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른 토지 보상금도 굉장히 늘기 시작했어요. 요즘 참 토지 부상금 얘기가 그렇죠. 쏙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진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나올 기사도 없는 거예요. 상기 신도시 뭐 보상한다라고 얘기하던 뭐 기사가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근데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엄청 많은 보상금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SOC 사업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따른 토지 보상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고 게다가 올 하반기부터 또 이제 GTX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또 이제 서울에 다니는 그런 경전철들도 하나씩 추진을 한다고 해요. 그런 거. 근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다들 하락만 자꾸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하락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또 긍정적인 얘기는 또 안 해요. 이거는 거의 정해졌거든요. 이걸 왜 제가 중요하게 보냐면 부동산으로 불을 축적한 자본 같은 경우는요, 다시 부동산으로 재투자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 보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액수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꽤 많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개발해서 국가에서 돈을 주네? 자, 다음 개발할 때를 찾아야지 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위주로 그런 쪽으로 진행이 갈 가능성이 커서 저는 올 하반기 외부적인 요인 물론 있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동성이 부족했던 금리 인상으로 부족했던 부분이 부동산 토지 보상금으로 인해서 다시 활성화되는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변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당연히 재개발이나 이런 이슈도 당연한 거고. 네. 네. 또? 네, 그러면 이제 일단 하반기 상승장에 대한 이렇게 의견들 한번 들어봤는데요. 여기서 제가 돌발 질문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돌발 질문인데 네. 아까 실장님께서 오세훈 서울시장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네. 자, 그러면은 뭐 여기 다 뭐 지방 사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자, 서울권에 사시는데 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갑자기
네, 점수를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몇 점? 70점. 70점. 이유는, 간단한 이유는 뭘까요? 우선 오세훈 시장이 하는 지금 사업은 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모아타운하고 뭐 신속통합기에 뭐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추진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모아타운도 지금 연 뭐 20여 개소를 지금 지정을 계속 하고 있는데 1차, 2차, 3차 하고 벌써 7월 7일하고 9월 5일 사이에 또 3차 후보지도 지금 받고 있고 신속통합기획도 지금 추진하는 거 보면 가시적인 성과들이 이제 조금씩 보이고는 있는데 이거 말고 또 이제 막상 또 이제 하는 부분들 다른 부분들 같은 게 봤었을 때 좀 해주시려면 확실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조건을 좀 많이 다는 것 같아갖고 예, 좀 이게 사업이 좀 추진이 확 나간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보여주기식이 좀 있지 않나라는 느낌, 좀 그게 안타까워서 70점 드렸습니다. 아, 그러면 70점이면은 수미 양가 정도로 한 미 정도 되겠네요. 예. 박하다. 박하고가 돼버렸네요. 자, 그럼 다음 분은 또 점수 한번 또 말씀해 저 주시겠어요? 같은 경우는 이제 75점 정도? 75점. 예, 왜냐면- 큰 차이는 안 나네요. 예, 큰 차이는 안 나는데 너무 후하게 주기에는 아직 결과론적으로는 아직 아직 진행 상황이 조금씩 딜레이가 되고 있고요. 재개발 시장에서는 점수를 좀 우수하게 줄 수 있겠는데 재건축 시장에서는 점수를 우수하게 줄 수가 없겠네요. 근데 어찌 보면 당연한 거긴 한데 가격을 또 이제 꿈틀대게 누가 잡고 있잖아요. 재건축 할 수가 없잖아요. 하려면은 왜 못해요? 하나씩 풀 수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법을 바꿔야 있는데 되는데. 네, 그거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법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약간씩 간을 본다는 느낌이 좀 강해요. 예전에 한번 그 일기 신도시 풀어준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가격이 상승을 보고 그게 쑥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파트는 이제 모든 바로미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이제 눈치를 보는 거에서 좀 아쉬운 건 아쉽죠. 있는데 반대로 재개발은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는 가고 있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얘기했던 것보다는 딜레이가 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 공급 늘리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재개발 진행 많이 하겠다. 풀어주겠다고 계속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추진력은 대단한 예, 앞으로가 저는 조금 더 기대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오세훈 시장이 인기가 좋은 줄 알았더니 무슨 인기가 저는 좀 좋아요? 짜게 졌죠? 기대를 너무 많이 했었죠. 대표님은 생각 어떠신지? 아, 저는 80점. 오, 가장 높네요. 근데 예. 비슷하잖아요. 이 정도 됐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예. 사실 오세훈 시장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시장 맞아요. 그리고 어쨌든 재건축은 뭐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떤 국토부랑 협의가 돼야 되고 그쵸. 혼자 자기 혼자 뭐 할 수 또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에다가 사활을 걸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진행을 정말 획기적으로 역대 시장 중에서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시장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가는데 100점을 주고 싶은데 80점을 준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이렇게 정말 추진력이나 이런 건 정말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재개발을 진행하는데 그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거를 그 도정법에도 없는 권리산정 기준일을 갖다가 뭐 각자 따로 정해가지고 아주 사람들 헷갈리게 만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오히려 제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왜 하는지 저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모아타운도 뭐 보면은 수립 계획 같은 경우가 최근 한 일주일 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선 모아타운 바뀌죠. 후보지 하는 거 같은 게 나오고 뒤에 나중에 계획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게 그게 이제 뭐 하여간 뭐 공공재개발, 공공주도재개발 다 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틀리잖아요. 그리고 뭐 신속통합계획도 그렇고 모아타운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복잡해서 오히려 이 재테크를 하는데 상당히 좀 걸림돌이 되고 그런 저는 오세훈 시장이 그런 변호사 출신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법을 잘 알고 해서 그런 거 안 만들 줄 알았는데 그렇게 조금 뭔가 규제를 걸어놓는 그런 게 조금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어쨌든 역대 시장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잘 한다라고 생각해서 80점 줬습니다. 네. 그래도 수는 아직 안 나왔는데 다음번에는 좀 그러면 수가 좀 나오더라도 1년 뒤에 다시 또 얘기하는 1년 뒤에 거예요. 다시 얘기해봐야죠. 다음에 저희가 또 모여서 저희가 뭐 감히 누구를 중간 점검? 하겠냐마는 그래도 네. 한번 또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특집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도 좋고요. 네. 중간 점검 한번 하는 것도 좋은 것 자, 부동산 DJ 2022년 하반기 부동산 대전망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좀 물론 더 본격적으로 좀 나아가 볼게요.
자, 이제 전망 중에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던 그 공급, 부동산 공급이 되게 궁금하잖아요. 가격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자,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자, 부동산 공급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뭐 재건축 시장이 있을 수도 있고 재개발 시장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어디가 더 활성화되고 발전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아파트 재건축 시장이냐 아니면 재개발 시장이냐. 자, 말씀해 주세요.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뭐 아무나 네, 뭐 다 아는 사실인 것 같고요. 재개발하고 재건축이라고 한다라면 지금 현재는 재개발이죠. 나중엔 재건축이고. 네, 나중에가 재건축이고 지금은 뭐 이거는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재개발 지금 뭐 모아타운의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요걸로 할 거고 이게 이제 또 잘 된다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저는 퍼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신문에 다 났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뭐 재건축은 넘어야 될 산이 아직까지 좀 많이 남아 있어서 네. 그게 해결된 다음에 한 2, 3년 뒤쯤에 좀 거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재개발에 한 표 주겠습니다. 대표님 의견도. 저는 뭐, 다 똑같죠. 지금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재개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재건축은 어쨌든 지금 속도 조절 중이거든요. 왜냐면은 재건축 시장을 풀어주면 강남이, 크게 뛸 거다. 강남이 뛰면은 주변에 다 아파트들 집값 다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이 강남을 풀어준다는 거, 재건축을 풀어준다는 게. 그래서 지금 뭐 일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안전진단만 좀 완화시켜주면은 여기저기서 재건축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내년으로 일단 보류하겠다라고 지금 큰 소리 치고 처음에 당선될 때만 해도 바로 할 것 같았는데 그거 지금 내년으로 지금 일단 밀어놔서 재건축은 조금 조심스러워서 속도 조절 중이고, 서울은 이 빈 땅이 없으니까 집을 질 수 있는 방법이 이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재개발과 재건축밖에 없는데, 거기서 재건축을 일단 보류를 시켜 놓는다면 공급을 뭔가 가속화해서 빨리 져야 되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재개발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이 목을 메고 정부 이 서울시에서 뭐 신통기획인지 뭐 신통기획 맞죠? 예. 신통기획, 그다음에 뭐 모아타운 네. 이런 것들을 사실 내용 따지고 뭐 똑같은 건데 사실 그렇게 지금 진행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개발 시장이 그리고 이제 일단 아파트는 금액이 비싸잖아요. 지금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나마 이 재개발 시장은 정말 지역을 잘 선정하면 한 2, 3억 작은 돈으로도 투자를 해서 나중에 거기가 아파트가 생기면 어마어마한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기회를 노리고 재개발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시장이 지금 기회가 있다고 저는 늘상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저도 남들 다 예스할 때 저도 노하고 싶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 재개발 중에서도 예.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모아타운하고 신속통합기획 개발. 네. 어느 쪽?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딘지가 중요하죠. 예, 아니, 어차피. 둘 중에서 하나 선택하시라고 하면 어떤 거요? 모아타운하고 신속통합기획하고. 두 개만 놓고 보면 신소통합이 가장 낫죠. 근데 중요한 건 신소통합은 소액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논의를 할 수는 없는데, 무튼 이제 저는 향후에 한 4년 정도는요, 무조건 재개발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서울시장에 마치고 그 다음까지도 저는 정치적인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거든요, 사실은.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과 재개발 시장을 놓고 봤을 때 향후 3, 4년 정도는 재개발 시장이 좀 더 우세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실제로 그런 게 아까도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실제로 작년 말이나 올해 초만 해도 뭐 일기 신도시 리모델링을 한다느니 맞아요. 뭐 재건축을 한다는 뉴스가 되게 많았는데 그쵸. 뉴스가 싹 사라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뉴스를 틀면 전부 재개발 얘기밖에 안 나오니까 이게 참 트렌드가 뉴스만 봐도 맞아요.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를 네. 쉽게 아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제 제가 가정을 하는 건데 네. 자, 여기 전문가분들이 좀 통장에 좀 돈이 있다라는 가정으로 질문 드릴게요. 네. 만약에 많잖아요, 다. 내가 여유 자금이 있다, 좀 이렇게 꽁쳐놓은 돈이 있다 이렇게 네. 했을 때, 자, 그럼 나는 자, 아파트 갭 투자를 할 거다, 아니면 재개발 투자를 할 거다. 자, 그럼
연속 이어지는 질문인데 그쵸. 어떻게 하실지 자 대표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재개발이죠. 무조건 재개발. 이유는 어떤 건지. 물론 이제 지금 재개발 투자 예전부터 많이 얘기했지만 재개발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되도록이면 좀 작은 돈으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우리 지금의 최상의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개발 투자 예전에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많이 얘기했던 게 자녀한테 사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작은 금액으로 2, 3억을 가지고 돈을 주면은 그거 쓰는 거는 그 자녀가 뭐 통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하루 만에도 다 쓸 수 있고 한 달 만에도 다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네.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 부동산 자산 이 실물 자산에다가 투자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은 재개발 그 아들이 뭐 대학 가고 군대 가고 직장 잡고 결혼하고 10년 후딱 가는데 그러면 아파트 하나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다른 친구들이 전세로 가니 뭐 아파트 전세로 가느니 뭐 이렇게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집을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이게 출발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려서 지금 정말 뭐 여기저기서 서울 전체가 다 재개발 지역이라고 하지만 가능 지역이라고 하지만 그 지역 중에서 정말 어디를 잘 선택해서 들어가느냐가 앞으로 향후 한 4, 5년을 결정해 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본부장님. 저 금액이 얼마예요? 여유자금이? 뭐 여유자금이라 여유자금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저는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 한 20억? 아니 20억은 아파트 사죠. 아파트 사면 왜냐면요. 꼬마 빌딩 사겠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꼬마빌딩이나 저도 재건축 쪽이 오히려 나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금액이면 압구정이나 강남도 조그만 소형 평형의 재건축은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금액 얘기하지 마. 구체적으로 하면 현실적이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한 보통 한 3, 2, 3억 정도가 가장 현실적이죠. 그거는 이제 뭐 정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재개발이 가장 금액 대비해서 얻어갈 수 있는 캐파도 굉장히 크고요. 또 정부 정책도 그걸 다 이제 바로미터로 잡아서 이쪽으로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재개발 투자인데 이제 지역이 이제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여유 자금이 좀 더 많다고 하면은 초기 단계 그리고 여유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럴 수 있는 입지 좋은 곳들 그런 곳으로 선점해서 투자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실장님 말씀해 주시고요. 저도 뭐 재개발 여유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아까 전에도 궁금해서 본부장님한테 신속통합계획 모아타운 얘기를 했었는데 네. 신속통합계획은 그래도 여유 자금이 좀 이제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모아타운은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보면은 또 조그만 금액을 가지고 이게 조그만 금액이라고 해도 몇 억은 되니까 좀 안타깝긴 한데 그거 가지고 좀 이제 할 수 있는 거. 또 다른 방법은 이 모아타운이 될 수 있는 데가 벌써 박원순 시장이 2030 도시계획이랑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2030 도시계획을 잘 이렇게 보시면 어디가 개발될지 같은 경우가 거점을 통해서 또 그 주변이랑 이렇게 해서 지금 개발을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좀 선점해가지고 좀 이제 미리 선점해서 아까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한다라고 하면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좀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아까 좀 인상 깊게 들었던 게 대표님께서 이제 투자 방향을 말씀하시면서 자녀 이름으로 뭔가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다. 저희 세대 때는 뭐 거의 그런 게 없었는데 뭐 결혼할 때나 이렇게 좀 도와주시지 그게 현실적으로 좀 힘들잖아요. 근데 되게 와 닿았던 게 요즘은 좀 이렇게 요즘 친구들은 돈 있으면 쓰잖아요. 조금만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정보가 많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코인이라든가 맞아요. 주식이라든가 이게 이제 핸드폰으로 하면 다 되기 때문에 너무 접근성이 쉬워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깊게 공부는 또 안 하려고 하고 그러기 투자 금액이 크잖아요. 심지어 요즘은요 군대에서도 다 주식을 한대요. 이게 방과 후에 핸드폰을 주기 때문에 일과가 끝나고서 주식이나 코인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코인 시장은 24시간이 돌아가니까 가능하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무의미하게 자녀한테 야 주식 한번 해볼래? 내가 돈 줄게 이거보다는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돈을 이런 데를 미리 내가 아는 데를 좀 연구를 하신 다음에 알아보신 다음에 좀 투자를 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게 마음에 이제 얘기가 와닿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질문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 좀 재개발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보는 게 좋다는 좀 공통된 의견이시긴 하는데, 네.
이게 사실 어렵거든요. 재개발이라고 해서 종류도 많고. 저는 가장 쉬운데. 아니, 아시는 분들은 네. 아시지만 처음 하시는 분은 말은 재개발인데 댓글 안 좋은 걸 알려. 죄송합니다. 어디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재개발 투자도 종류가 많이 있으니까 예. 어디에 하면 좋을지를 예. 자, 한번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먼저 하시겠어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일단 항상 서울시장이 우리가 서울에 투자를 한다면 서울시장이 어떤 정책을 펴느냐가 중요한데 오세훈 시장이 일단 재개발 지금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이 강을 좋아하는 시장이에요. 강을. 그러니까 물을 좋아해. 맞아요. 그래서 물시장. 예전에 오세훈 시장이 먼저 물시장 먼저 그 시장 했을 때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한강변 개발한다고 했다가 무산이 됐고 이번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들어왔다가 다시 또 지금 오세훈 시장으로 바뀌면서 또 한강변이 지금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르네상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물을 사랑하는 그 오세훈 시장이 추진을 했던 그런 지역들 그런 쪽이 개발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건 뭐 제가 예전부터 얘기를 드렸던 거고. 그래서 그런 일단 그 한강 주변의 낡은 빌라 밀집 지역들을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하던 또 역세권 개발이라는 게 있거든요. 역세권 개발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역세권 개발도 상당히 호재가 될 거예요. 왜냐면 용적률을 뭐 최대 700%까지 준다니까. 네. 우리 보통 500% 얘기했는데 이제는 뭐 종상화 시켜서 또 뭐 준다. 최대 700%까지 준다고 하니까 그 역세권에 속해 있는 지역들은 상당히 혜택이거든요. 제가 뭐 예전부터 역세권 부르짖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실현이 되는 시점이 왔다. 그리고 뭐 작은 그런 규모를 모아서 크게 타운으로 만드는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여기저기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런 지역들이 앞으로 대세가 될 거고 그런 지역을 우리가 어떻게 선점해서 들어가느냐 이게 가장 우리가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일입니다. 남들과 좀 다르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똑같이 움직여서는 절대 돈 못 법니다. 발발을. 맞아요. 제가 그럼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질문을 드리는데 네. 아파트 같은 거 이제 강 옆에 지면은 대부분 뭐 리버 막 이런 말 들어가잖아요. 뭐 네. 리버 사이드 이런 말도 많이 들어가고 네. 그러면은 숲세권이랑 음. 물세권이라고 해야 되나? 물이 보이는 데가 두 개 있으면 어디가 더 나은 것 같으세요? 숲과 물이 같이 있다면 요거 예전에 둘 다 한번 같이 있는 데가 가장 좋을 거고. 그렇긴 하는데 그죠? 그 용산에 있잖아요. 용산도 있고 지금 뭐 다른 데들도 많아요. 한강 고수부지가 있으니까. 예. 그 대표님께서는 어디가 더 나은 것 같으세요? 이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 여태까지는 그 강 주변 이런 데들이 이제 부천이에요, 원래. 뭐 맞아요. 세느강이니 영국의 템즈강이니 뭐 이런 데 다 마찬가지로 이 강 주변은 부자들이 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소득이 계속 높아지게 되면은 이제 센트럴 파크가 지금 맨하탄 센트럴 파크 주변의 집들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 강 조망권이 우세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녹지 조망권으로 바뀔 것이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소득이 좀 더 높아지면 이제 그렇게 갈 거예요. 지금보다 조금 더 선진국이 되면은 지금도 선진국이지만 근데 용산에도 실제로 그런 그 아파트 단지들이 그런 사례가 벌어지고 역전이 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 녹지 조망권 쪽으로 오히려 이제 더 가치가 클 것이다. 그래서 우리 동판교, 서판교 옛날에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판교. 근데 네. 서판교가 동판교에 비해서 집값이 훨씬 쌌어요. 예, 맞아요. 훨씬. 지금 맞아요. 네. 이제 서서히 지금은 이제 균형을 맞춰져 가는 단계인데, 근데 서판교는 녹지 비율이 엄청나게 많고, 맞아요. 동판교는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분당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교통이 편리하고, 서판교가 나중에 가치가 클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서서히 좀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녹지 비율이 높고. 그래서 우리도 선진국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따라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녹지 조망권이 가치가 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재개발 투자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숲세권으로 바뀌었는데 물어보셨잖아요. 네. 그럼 계속해서 이제 투자 종류 또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을 질문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제가 재개발 너무 투자의 보니까. 종류에 대해서 아까 사장님께서 네. 언급하신 투자 외주로 종류? 또 어디에 또 투자를 하면 좋을지 종류 중에서 어떤 게 나을지를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자유롭게 또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본부장님이 네, 아까 뭐 말씀드렸죠. 저는 종류가 중요하지는 않고 원래 입지가 네. 중요한데 굳이 하나를 고르자면 부동산들은 항상 흐름이에요. 항상 같이 돌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키로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재작년에는 공공 재개발이 좀 화두였었고요. 작년에는 신속통합 기획이 좀 화두였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투자 자체가 안 돼요. 실거주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모아타운이 화두였습니다. 자, 과연 다음엔 뭐가 될까요? 저는 역세권 개발로 봅니다. 예,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오세훈표 재개발 사업은 이제 큰 틀에서 모아타운 신통은 어느 정도 계속 꾸준히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언급하셨지만, 용적률 700%를 포함해서 입지 좋은 곳에 임대 비율도 좀 있어서 자기 이제 임대 공급도 많이 펼쳐서 나중에 자기, 실제적으로는, 보여주기 용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사업성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거기 있는 역세권의 주인 입장에서는요,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빨리 해야 되고, 많이 맞은, 소위 말해서 사업성이 좋고, 많이 남으니까.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완성되진 않았잖아요, 아직까지. 우리 바뀌고 나서 역세권, 정확하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인데, 이 부분이 아직 완성된 적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 많잖아요, 대표님. 근데 이게 이제 원효로 1가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이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사업성이 굉장히 좋다고 또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바람이 불어서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역세권 개발, 그 자체 종류로 보자면 역세권 개발이 또 하나의 화두가 되고 가장 이슈가 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실장님. 저는 우선 그 도시기본계획과 그 생활권계획, 그 오세훈 시장이 그 갑자기 뭐 이렇게 변화해서 막 그 계획을 세우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추진력도 대단한데 기존에 있었던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 박원순 시장이 했었던 것들 중에서도 괜찮은 것 같은 건 취합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 같은 게 보면 모아타운, 그 다음에 신속통합기획, 그 다음에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얘기 나오는 역세권 시프트 개발 얘기 같은 경우도 다 보면 일정 부분 어떤 거점 지역이 있고 그 거점과 거점이 연결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 모아타운으로 지금 진행을 해 나가는 것 같고 역세권도 그거를 연결하기 위한 지역들을 보면은 잘 찾아보면 그렇게 해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표님이 또 얘기하신 것처럼 물을 좋아하는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물 주변으로 또한 주변의 역세권, 그 다음에 거점, 그리고 그 주변에 노후도가 맞는 지역들 같은 걸 다 본다라고 했었을 때 그렇게 찾아보신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투자처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한 내용 같은 경우는 직접 오셔야지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대충 이제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물이 있어야 되니까 뭐 한강이라든가 그렇죠. 그리고 뭐 또 역세권 개발 얘기하시니까 역세권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그리고 좀 하나 아까 빼놓은 게 있는데 예, 말씀하세요. 그게 지금 오세훈 시장이 용산 개발을 처음에 만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무산이 됐죠. 네. 그러다가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서 진행을 또 하다가 또 그만 사망하셨고 그리고 네. 지금 다시 오세훈 시장이 용산 다시 이제 그렇죠. 원래 주인이잖아요. 네네. 원래 예, 시작을 했고 그 용산도 우리가 주목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용산도 네. 용산 뭐 전부 다 개발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가 여력이 있으면 용산도 들어갈 우리가 필요가 상당히 크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네, 요게 이제 제가 딱 드리려고 했던 질문인데 저도 또 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먼저 선점하셨네요, 하셨는데. 대표님께서. 자, 제가 말씀드렸던 미리 얘기하시는 게 네, 있어요. 물이랑 기차가 다니는 찍찍폭폭 다니는 역세권이랑 그리고 뭐 개발을 하려면 당연히 오래된 노후된 데가 개발이 될 텐데 제가 들리던 질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알겠는데 그럼 사람들이 대충 그럼 어디란 말이야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 먼저 대표님께서는 용산이라고 이제 먼저 언급을 해주신 것 같고 그러면은 다른데 또 어디 지역을 좀 찍어준다면 자, 어디가 용산이 있을지 굉장히 넓어요. 방금 노래 부르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 따라하셨죠. 대표님 용산 하셨으니까 다른 데 말씀하세요. 용산 다른 안에서 지역도 용산도 차별화가 있어서 그걸 하나하나 좀 좀 깊게 찍어줘.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뭐 그건 알아서 해주신다 하니까 네. 저는 당연히 아까 물 말했지만 한강변이지만 한강변이 지금 소액 투자로 가능한 데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겠죠. 예, 진행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것들은 어느 정도 높으니까 그 안에도 잘 찾아보시면
노후화된 저층주거지로 이루어진 곳들이 있습니다. 소액으로 접근 아직 가능해요. 많진 않지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 제가 아까 말했던 역세권 개발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 안에서도요, 추진하고 있는 지역인데 더블 역세권 이상인 곳들이 있을 겁니다. 중심지에서. 더블 역세권? 네. 예, 그런 곳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 곳들은 기회가 된다 그러고 나의 자본이 된다고 하면은 바로바로 잡아야 될 지역인 거죠. 누가 봐도 좋은 상태에서 입지도 좋고 그런 상태에서 추진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바람이 불고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거죠. 가격이 이제 문제긴 한데 금액만 많고 내가 준비만 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이제 화두가 될 수 있는 그런 개발 사업 중에서도 또 더블 역세권이니까 그런 곳들이 가장 유망하지 않겠냐.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어디냐고요? 그거 이제 전화를 주시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얘기 나눠보고 어딘지 한번 이렇게 딱 그래도 힌트를 주는 시간. 네, 그 질문이 여러 군데 있죠, 아니, 여기 지금. 대표님께서도 용산이라고 딱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지난 과거 유튜브 영상 잘 보시면 다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뭐 지금만 하더라도 지금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용답동 같은 경우도 가장 많이 물어봐요. 지금. 용답동에는 청계천 앞에 그렇죠. 딱 흐르고 있으니까. 네, 더블 거기도, 역세권이기도 하고 물이 있죠. 또 가장 많이 지금 언급을 실제로도 많이 해요. 근데 아시겠지만 대표님이나 저 작년부터 언급을 많이 했던 지역인데 영답동은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뭐 우리가 보통 강남 3구 빼고 마용성이라고 하잖아. 마용성. 마용성,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네. 자, 성동구의 대표적인 데 금호동, 옥수동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금호동, 옥수동 지금 다 개발됐잖아요. 지금 다 개발하고 끝났어. 이제 거의 다. 유일하게 지금 성동구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리가 영답동입니다. 맞아요. 아, 네, 그렇게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아까 그 물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 아시는 분들은 그쪽 살고 있는 쪽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살고 있는 쪽. 맞아요. 네. 어렵게 보면 안 돼요. 쉽게 봐야 돼요. 거기가 자양동이에요. 네. 자양동이고, 자양동도 근데 뭐, 1, 2, 3, 4동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디에 들어가느냐. 맞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사실. 예. 이왕 자, 그러면 또 마지막 또 실장님께서 또 지역을 또 말씀해 주신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다 뭐 얘기 언급을 해주셨고 저는 뭐 소액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언급했던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는 생각보다 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나는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라면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던 그 4대 지청과 역세권과 노도가 맞는 지역으로 해서 찾아보시면 후보지로 선정될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좀 듣다가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제 말씀을 딱 하시는 거 보니까는 이제 주로 이제 서울을 뭐 물론 서울이 중심이긴 하지만 네. 서울을 주로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물이 있고 역세권이고 노후 지역이면 지방에도 투자를 해도 괜찮아요. 지방 분들은 또 그게 궁금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근데 뭐, 항상 이게 시장이 차별화가 되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차별화가 커질 거예요. 네. 근데 커지는데, 가령 뭐, 대구도, 그렇죠. 대구도 네. 그 수성구라는 데 있잖아요. 네. 수성구 범어동이 있듯이, 뉴스에 잘 나오는 범어동 뭐, 대구의 강남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근데 그런 지역들은 뭐, 어쨌든 계속 시간이 지나면 오를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건 맞고. 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지역들하고는 격차가 좀 커질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앞으로 이 일자리가 많은 서울, 그리고 지방과의 격차가 점점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방에서 내가 어디에 살던 그건 상관이 없다. 하지만 내가 정말 재테크를 잘해서 재테크로서 이익을 크게 내려면 가장 이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곳으로 들어와야 된다. 물론 지방도 어디에 어떤 곳이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이게 똑같은 무슨 하천이 들어온다 그래도 이 직장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서울하고 지방하고 차이가 크겠죠. 그래서 항상 안 들어오는 것보단 낫지 당연히. 그렇죠. 없는 것보단 낫지만은 거기서 뭐 없는 데와 있는 데랑은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이 서울의 그런 하천이나 이런 것하고는 조금 비교의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이제 투자 서울 목적으로. 하면은 그쵸. 한강이 제일 짱이긴 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좀 오늘 특집 방송을 준비한 지가 벌써 58분 45초 정도 지나고 있는데 거의 1시간 가량을 벌써요? 했습니다.
한 10분 한 것 같은데. 원래 말씀하시는 분들은 시간 가시는 줄을 모르세요. 너무 네. 거짓말이다. 아, 정말로요. 저는 뭐. 사실 지금 네. 말씀을 잘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뭐 혼자 하셔도 1시간은 금방 하시는데 이게 나눠서 하시다 보니까 네. 짧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네, 입이 자, 근질근질하긴 하거든요. 너무 길면 또 시청자분들이 예. 또 힘들어하실 수도 알겠습니다. 있으니까 예. 자세한 좀 더 이 투자와 관련된 내용, 위치라든가 지역에 관한 내용은 저희 또 문의를 주시면 그렇죠.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저희가 좀 친절하게 또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전화 한번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데요. 자,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이 거의 이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가지고 계신 거에 대한 궁금점도 있으시겠지만은, 자, 그러면 투자를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 요것도 한번 차례대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부터 이건 하시겠어요? 순서대로. 네. 투자를 생각하신다라고 하고서 방송을 보시고, 여러 방송을 보시고서 문의를 주시고 다 그러시는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대부분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데도 투자를 못 합니다. 결론은 알고 계시면은 과감하게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질러라. 저질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꼭 그거 하시고서 몇 개월 뒤에 또 거기 지역 오를 줄 알았는데 내가 그렇게 알았었는데 투자를 못했고 안타깝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확신이 생기신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투자하시라고 말씀. 네, 일단 투자 쪽으로 또 네. 말씀을 하셨고, 자, 그럼 마지막 또 본부장님께서도 한번 말씀. 네. 저는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언제 하는 게 좋아요? 그쵸, 그거 시기가 하고, 제일 궁금하죠. 그리고 어디가 좋아요? 딱 두 개예요. 결론만 놓고 보자면. 시기를 말씀드리면 항상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언급을 해드리거나 좋다고 말씀드리는 지역은 좋아질 지역이에요. 그렇죠. 계속 얘기가 나오거나 어떤 방식이든 개발이 이루어져서 계속 사람들이 찾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움직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가 좋냐? 또 이제 금액에 따라 다르겠죠.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이 다른데 금액대별로 다 저희가 어디 방향 잡아드리고 추천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마음 편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의논하고 맞대어서 이왕이면 조금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낼 수 있는 우리 전문가 상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이라이트. 네, 저희 대표님의 정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부동산 하락한다는 그런 기사 뉴스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락하길 또 기다리고 있는 분들. 네. 그래서 하락하면 사야지. 많이 떨어지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고요. 또 그렇게 하라고 또 부추기는, 이 하락론자들도 있습니다. 지금 하락이. 유튜브, 하락이요? 네. 하락이.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항상 제가 여태까지 부동산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투자를 내가 언제, 제 경우도 똑같아요. 네. 제 경우도 내가 뭔가 사려고 했을 때 싸다고 생각하고 사본 적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비싼데 이거 살까 말까 고민을 하면서 투자를 했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제가 부동산 30년 하면서 느낀 교훈은 항상 내가 살려고 할 때가 가장 싼 때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제가 여태까지 부동산 하면서 크게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시장을 제가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른다고 얘기를 쭉 해왔고 오랫동안 뭐 한국경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제가 주장을 해왔고요.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좀 믿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하락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보면은 상당히 맞아요. 인구도 줄고 지금 뭐 경제도 안 좋지, 금리도 올라가지, 뭐 안 맞아요. 하지만 부동산이 그 사람들 얘기가 안 맞는 이유는 항상 부동산은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람들 얘기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그렇다면 수학자나 이런 계산을 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실제로 하락론자나 폭락론자들이 부동산 과연 사서 돈을 벌었을까요? 절대 못 벌거든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저희와 함께 하시면은 돈을 벌 수 있는 성공의 기회가 활짝 열릴 것이다. 이렇게 꼭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부동산 DJ 2022년 하반기 부동산 대전망을 한번 1시간가량에서 해봤는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전화 받습니다. 네, 전화 받으니까 전화하셔서 상담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저희가 또 매주 준비하고 있는 게 있죠. 또 세미나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매주 여기 윤민구 본부장님도 계시고 대표님도 계시지만은 주제를 매주 바꿔가지고 또 세미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꼭 참가하셔가지고 자,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인사하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세요. 꼭이요.